입금되었습니다. 49만 8천 원. 입금자 박모모. 60대 중반의 이영자 씨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정확히 49만 8천 원이 통장에 입금된 것. 뭐지? 이거 잘못 보낸 돈 아니야? 잠시 뒤 곧장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신속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자 씨 맞으시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방금 입금된 돈은 피해자 자금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범인들이 고객님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을 시도 중입니다. 이미 계좌는 긴급정지 들어갔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안 계좌로 자산을 옮기셔야 합니다. 너무나 정중했고 너무나 논리적이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용어는 전문적이었습니다. 당황한 이 씨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예금 700만 원을 안전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진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고객님, 지금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입금된 돈은 실제 피해자의 돈이고 이체하신 안전계좌는 범죄자가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이영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범죄 가담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전국에서 수백 명이 이 수법에 당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통장은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직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한상철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보이스피싱, 계좌 사기,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조심해서 괜찮아. 모르는 전화는 안 받으니까. 문자만 왔지 클릭은 안 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클릭하지 않아도 입금 한 번에 계좌가 정지되고 전화 한 통에 모든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문자 절대 지우지 마세요. 삭제하는 순간 당신은 증거 없는 피해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한 통, 계좌 입금 한 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정상적인 거래만 했는데요. 아무한테도 돈을 보낸 적도 없고 이상한 문자도 안 눌렀는데 왜 제 계좌가 정지된 거죠? 이건 며칠 전 제가 직접 통화했던 한 72세 어르신의 말입니다. 전화를 받으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요즘 가장 많은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계좌로 등록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2세 김선우 씨. 평생 한 번도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현재 계좌가 사용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유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추후 경찰서 연락을 기다려 주십시오. 김 씨는 깜짝 놀라 은행에 찾아갔지만 은행 직원도 정확한 내막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주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김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김 씨 명의의 계좌로 누군가가 250만 원을 송금했고 그 돈이 다시 제3의 계좌로 이체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 씨는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잠깐 빌려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점. 6개월 전 동네 지인 A씨가 말했습니다. 통장이 필요해서 그런데 며칠만 쓰고 돌려줄게요. 김 씨는 별 의심 없이 A씨에게 통장을 넘겼고 그 뒤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본인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본인이 모른다고 해도 계좌 명의자라면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통장이 정지되면 연금, 공과금, 월세, 자동이체까지 모두 멈춰버린다는 점. 김 씨도 매달 들어오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2개월 이상 들어오지 않자 생활비가 막혀버렸고 결국 딸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건 범죄 조직이 고의적으로 무고한 사람의 계좌를 자금 흐름에 끼워 넣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 계좌가 사기 계좌다라고 주장하면 실제로 계좌는 피의자 계좌로 분류되어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문자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나는 받은 줄도 몰랐고 사용한 적도 없다는 걸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문자를 지워버립니다. 입금 25만 원 입금자 조모모. 이 문자 한 통이 없다면 모릅니다는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스크린샷하고 은행과 경찰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지만 누군가 내 계좌를 이용했고 계좌는 정지되고 나는 피의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사기범들이 쓰는 여기채 계좌 정지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입금만 됐다는 이유로 통장이 정지되고 피의자로 조사받는 세상. 이런 황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 그 문자 한 통을 지우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더 교묘해진 사기 수법이 여러분을 노립니다. 문자 한 통에 담긴 링크. 무심코 누른 그 클릭 하나가 당신의 휴대폰을 범죄 조직의 리모컨으로 바꿔버립니다. 입금된 돈도 건드리지 않았고 통장을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 없는데 피의자 취급을 받았던 김선우 씨 사례에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당신이 뭘 했느냐보다 당신이 무엇을 받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아주 뻔합니다.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겁니다. 사건 파일 2107번.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69세 최광순 씨는 손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 30분 신한은행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문자에 적힌 신한은행 로고와 정식 주소처럼 보이는 링크를 보고 그녀는 망설이다 결국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실제 수사 결과 그 링크는 파밍 사이트로 연결되는 구조였고 최 씨의 스마트폰은 바로 원격 조작 툴이 설치되는 해킹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주일을 더 사용했습니다. 그 사이 범인은 그녀의 인증서, 연락처, 사진, 심지어 패턴 잠금 설정까지 빼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밤 10시 그녀가 자는 동안 범인은 계좌 2개에서 각각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분석한 문자 링크는 놀랍게도 단순한 URL처럼 보였지만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악성 코드를 담은 링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상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정상 기관은 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라고 안내하지 문자 클릭 유도하지 않습니다. 링크가 있다고 해서 누른 순간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해킹은 이미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해당 범죄 조직은 최 씨의 폰에서 자녀의 이름과 가족 간 대화 내용까지 빼내요. 그걸 토대로 딸을 사칭한 문자까지 만들어냈다는 것.
이쯤 되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까지 해킹당하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 앱이 있으니까 괜찮다. 삼성폰인데 보안 강하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하며 제가 수백 번 본 장면은 이겁니다. 문자 한 통 앞에서 스마트폰은 다 똑같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링크가 포함된 문자, 정지되었습니다. 확인하세요. 보안 조치 필요 같은 말이 들어간 문자.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면 그건 100% 사기 시도입니다. 절대 클릭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스크린샷만 저장한 뒤 은행 고객센터나 1332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문자 한 통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범죄자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요? 왜 내 이름과 계좌 뒷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에서는 그 충격적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보는 어디서 유출되고 어떻게 범죄에 사용되는가? 계속 이어서 보시죠. 문자 한 통을 클릭했을 뿐인데 내 스마트폰이 해킹당하고 계좌가 털리며 가족들 이름까지 사칭당하는 현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범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내가 쓰는 은행, 계좌 뒷자리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과 다크웹 거래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수사에 참여했던 사건들 중에는 수만 건의 개인정보가 조직적으로 유출되어 거래된 정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 1923호 서울 은평구의 65세 장정혜 씨는 문자를 받았을 때 더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에 적힌 본인의 이름, 실제 사용 중인 국민은행 계좌 뒷자리 사자리, 그리고 자녀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은행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이 모든 정보는 범죄 조직이 다크웹에서 구입한 고령자 타깃 리스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리스트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휴대폰 번호, 주거 형태 전세자가 여부, 사용은행, 주 사용 계좌 뒷자리, 자녀 이름 또는 가족관계. 이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 병원 문진표, 금융상담센터, 부동산 매물 등록,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 참여 등 우리가 무심코 넘긴 동의서 하나, 이름 번호를 적은 종이 하나에서 개인정보는 유출되고 그 정보는 암암리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누군가의 스마트폰으로 당신의 계좌가 위험합니다 라는 문자로 돌아오는 것. 더 충격적인 건 이 정보가 단 한 번 유출되면 몇 년이 지나도 사기 시도는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노출된 사람은 잘 낚이는 타깃으로 분류되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즉, 여러분이 받는 그 문자 한 통은 어디선가 한번 흘러나간 정보로 시작된 정밀 타깃 공격의 끝판왕일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 내 계좌번호, 내 자녀 이름까지 맞췄으니까 진짜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당하는 순간입니다. 진짜 은행은 절대 그런 식으로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진짜 금융기관은 계좌번호 일부라도 노출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건 범죄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문자와 사칭 전화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사기범이 가장 많이 쓰는 말투, 대사, 어투, 그리고 진짜 기관과 가짜 기관이 결정적 차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알고 계좌 뒷자리도 맞고 심지어 자녀 이름까지 부르는 그 문자. 너무 정교해서 도저히 사기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전화가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친절하고 말투는 딱딱하지만 신뢰감 있게 들리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소리가 너무 진짜 같았어요. 말하는 게 딱 경찰 같아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박정수님 맞으시죠? 저희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의 흐름에 포착됐습니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생기실 수 있어요. 지금은 수사 협조 단계니까 안전하게 계좌를 분리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말투 익숙하시죠? 제가 30년간 수사하면서 들은 사기범들이 즐겨 쓰는 공식 대사들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경찰 vs 가짜 경찰. 말투, 절차,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첫째, 경찰은 절대 전화로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찰은 수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 출석 요청을 합니다. 계좌를 옮기세요. 안전 계좌로 보관하세요. 같은 말은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둘째, 전화로 개인 정보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가짜 경찰은 주민번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십시오. OTP 번호 인증만 잠깐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실제 경찰은 전화로 어떤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필요한 자료는 수사 절차로 확보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인증을 요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셋째, 목소리의 공통된 특징을 보십시오. 가짜 경찰은 지나치게 또박또박 말하거나 너무 논리적이고 말끔한 언어를 씁니다. 절대로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크립트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은 사람 냄새 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어투, 지역 억양, 대화의 여백이 있죠. 넷째,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의심하십시오.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됩니다. 지금 조치 안 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장 출석 전에 안전하게 자산을 옮기셔야 합니다. 이 말은 절대 경찰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는 시간 여유를 주고 기록을 남기며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급박하게 몰아가는 쪽은 언제나 범죄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경찰과 가짜 경찰,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서 전혀 다릅니다. 첫째, 진짜 경찰은 절대 전화로 계좌 옮기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100% 가짜입니다. 경찰은 자산을 옮기라고 지시할 권한도 이유도 없습니다. 둘째, 진짜 경찰은 개인정보를 전화로 묻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달라는 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이미 필요한 정보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사실 확인만 진행합니다. 절대 전화로 그걸 새로 받지 않아요. 셋째, 말투를 들어보세요. 가짜 경찰은 너무 논리적이고 지나치게 친절하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본을 보고 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짜 수사관은 감정도 섞이고 말에 여백도 있고 지역 억양도 섞입니다. 너무 정제된 말투가 들린다? 그건 기계적으로 연습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진짜 수사는 시간을 줍니다. 오늘 안에 하지 않으면 구속됩니다. 5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자산이 압류됩니다. 이런 말은 경찰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지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구분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결국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좌를 옮기세요. 이 말이 나오면 바로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경찰인 척 다가오지만 결국 마지막엔 똑같은 목적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돈, 계좌,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대본 5가지 패턴을 제가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말투, 문장 흐름, 심리 유도 방식까지 들어보시면 나도 저런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을 사칭한 전화, 은행을 사칭한 문자, 가족을 사칭한 톡. 그런데 이 모든 사기의 시작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대본이 있다는 걸 알고 들으면 다르게 들립니다. 저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녹취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구조화된 대본에 따라 말하고 심리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사건에서 체록한 보이스피싱 대본 5가지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패턴 1. 공포 유도형 경찰 검찰 사칭. 김정수님 맞으시죠? 현재 고객님의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이동 경로에 포착됐습니다. 곧 소환조사 대상이 되실 수 있어 수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패턴은 사람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순간 상대는 바로 계좌를 옮겨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시킵니다. 패턴 2. 긴급 대응형 은행금감원 사칭. 현재 고객님의 계좌에서 대출 신청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혹시 고객님이 직접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지금 누군가 명의를 도용 중입니다. 이 계좌는 지금 해킹 위험이 있으니 안전조치 필요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은행은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명예 자산을 동시에 건드려서 공황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패턴 3. 가족 사칭형 자녀 문자 카톡 위장. 엄마, 폰 고장나서 이 번호 써. 급한데 30만 원만 먼저 보내줘. 지금 회사라 통화 안 돼. 문자로만 해줘. 여기서 핵심은 바로 감정. 급한 상황을 만들어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간에 확인할 틈을 안 주는 게 특징입니다. 패턴 4. 링크 유도형 배송환불 사칭. 고객님, 주문하신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반품 신청 바랍니다. 환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좌 인증 필요. 이건 클릭 한 번으로 해킹 시도. 전형적인 파밍 또는 스미싱 수법입니다.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패턴 5. 로또 지원금 사칭형 기대심리 자극. 축하드립니다. 국민행복복지재단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간단한 계좌 인증 후 입금됩니다.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세금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 준다는 말은 99.9%가 사기입니다. 계좌를 인증해 달라는 순간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유형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절대 우연히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타고 감정을 흔들고 판단을 뺏은 뒤 마지막엔 이체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나 문자로 수사 협조, 안전 계좌, 인증, 환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건 100% 대본에 있는 문장입니다. 저는 수사 중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사기범들끼리는 하루에 300통 넘게 전화를 걸며 성공률이 높은 대사를 공유한다고요. 즉, 이건 조직적으로 훈련된 말입니다. 어르신, 방금 어디로 송금하셨다고요? 아까 경찰청에서 전화 왔어요.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해서. 제가 수사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입니다. 송금한 건 내 돈인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송금 하나로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대전 둔산동의 조인숙 씨.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던 조 씨는 어느 날 금감원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가 명예 도용 의심으로 거래 중지되었습니다. 해당 자산을 안전 계좌로 이동하셔야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투는 단호했고 속도는 빨랐습니다. 조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가장 큰 금액이 있는 계좌에서 1,15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로부터 20분 뒤 마음이 이상했던 조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은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그거 100% 보이스피싱이야. 경찰이 전화로 돈 옮기라고 안 해. 조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은행에 전화했지만 이미 돈은 세 번째 계좌로 빠져나가며 인출이 시작된 상태.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발적 이체로 분류되어 피해 보상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직접 이체하면 피해자가 아닌 동의 이체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진술, 계좌 추적,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단계를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체 후 문자를 삭제해버리고 전화를 녹음하지 않았고 상대 계좌번호조차 캡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체 후라도 바로 신고하고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 늦게 깨달아도 1분이라도 빨리 대응하면 계좌를 동결시키고 일부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체가 끝나는 순간부터 도망을 준비합니다. 단 5분 그 사이에 돈은 수십 개의 계좌를 거쳐 분산되고 현금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 후 10분 안에 대응이 회복 가능성과 회복 불가능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조인숙 씨는 그 일을 겪은 후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식이나 은행에 먼저 물어보라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송금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사 현장에서 수없이 강조했던 지급정지 요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사기범이 만든 계좌로 돈이 넘어간 직후 그 계좌를 동결시키는 요청 절차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70세 안재분 씨는 금융감독원 4층 전화에 속아 6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송금 버튼을 누른 뒤 2분도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상한 계좌로 이체한 것 같아요. 지급정지 요청할 수 있나요? 은행 직원은 곧바로 계좌번호를 묻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몇 분 뒤 현재 계좌 내 잔액은 610만 원. 지급정지 완료됐습니다. 안 씨는 단 3분 차이로 전액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송금 후 30분 안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그렇다면 지급정지 요청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송금 직후 바로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 예, 국민은행 1588-9999 농협 1588-2100 등. 은행마다 번호가 다르니 미리 즐겨찾기나 연락처에 저장해 두는 게 좋습니다. 2단계. 다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내 이름과 계좌번호. 입금한 시간 대략으로도 OK. 상대방 계좌번호 입금 계좌. 입금 금액. 보이스피싱 의심임을 명확히 언급. 방금 제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것 같습니다. 지급정지 요청 부탁드립니다. 3단계. 이후 가까운 경찰서 방문 지급정지 요청서 제출. 은행에서 임시 동결 상태로 3일 7일 확보해주고 경찰에 접수된 사건 번호와 요청서가 도착해야 지속적인 지급정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신고도 절대 늦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30분 이내면 회수 가능성은 80% 이상. 1시간이 지나면 사기범이 현금으로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23시간이 지나면 회복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신고하면 내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이체는 내가 했는데 괜히 죄 지은 것처럼 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신고하는 분이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계좌 추적 환급 절차도 빨리 진행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요즘은 금융감독원 통합 콜센터 1332로 전화해도 모든 은행 지급정지 요청을 한 번에 도와줍니다. 전화 한 통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송금 직후라도 30분 안에 은행과 경찰에 동시 신고하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깐만 쓰고 돌려줄게요. 이 한마디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 그 후의 삶은 결코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례는 내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통장을 빌려준 순간 어떻게 공범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62세 김종택 씨. 그는 동네 지인 A씨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거래가 막혀서 그런데 통장 하나만 잠깐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일주일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형님 이름이 신용 좋으니까 금방 해결돼요. 김 씨는 별 의심 없이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까지 건넸습니다. 이틀 뒤부터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250만 원, 입금자 정호. 입금 480만 원, 입금자 신호. 총 3번에 걸쳐 입금된 금액은 1,100만 원. 하지만 그는 그 돈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누가 보낸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열흘 후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이 왔다는 점입니다. 고객님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 흐름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범 가능성으로 조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억울했습니다. 난 돈 한 푼 안 썼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통장만 잠깐 빌려준 건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범죄 수익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국에 3명 이상 존재했다는 사실. 그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서 김 씨는 결국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김 씨는 고의성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았고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새로운 계좌 개설이 수년간 금지됐습니다. 이건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번만 써달라, 돈 벌 수 있다, 정상적인 투자다 라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기고 결국 공범으로 조사받고 계좌가 막히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순간 그 계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부터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장은 금융신분증입니다. 누군가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그냥 빌려주는 사람은 없죠.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통장이 왜 갑자기 정지되고 어떤 절차로 다시 풀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지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금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사기, 계좌 해킹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바로 통장이 막혔다는 사실입니다. 자동 이체가 멈추고 카드가 결제되지 않고 ATM에서 출금 불가 메시지를 마주한 순간 비로소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통장이 정지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범죄자가 4명의 계좌를 도용해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무심코 빌려준 통장이 사기 수익에 이용됐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가 내 계좌를 사기당했다며 고의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일단 계좌를 일시 정지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거래를 막아두는 절차를 밟습니다.
즉, 내가 뭘 잘못했든 안 했든 피해 가능성이 포착되면 계좌는 잠깁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의 신청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나는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하고 금융기관에 수사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엔 사건 번호, 담당 수사관 연락처, 그리고 수사 진행 현황이 포함돼야 은행 측도 통장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과정이 결코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정지된 계좌는 통상적으로 2주에서 2개월 이상 회복에 걸리며 조금만 서류가 누락되거나 수사기관과 은행 사이에 전달 오류가 생기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 사이 자동이체 실패로 카드 연체가 발생하고 공과금이 밀리고 심지어 급여조차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정지된 다음보다 정지되기 전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저 문자 하나, 통화 한 통, 클릭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요즘은 사기 수법도 진화했습니다. 문자 하나에 앱 설치 유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앱을 깔면 스마트폰 자체가 원격 조작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사건 중에는 피해자 모르게 화면이 녹화되고 키보드 입력 내용이 고스란히 범죄자에게 전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기술이 더 이상 외국 해커가 아니라 국내 조직화된 범죄단도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조심하세요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마십시오.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계좌로 이상한 입금이 발생하면 캡처하고 신고하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통장이나 휴대폰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보관만 해달라는 말에 넘어가면 통장이 아니라 당신 인생이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자 한 통, 그 전화 한 통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자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직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사기의 진짜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판단력을 흐리고 생각할 틈을 없애고 당신을 공범으로 만들게 하는 심리게임입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적어도 그 게임에서 첫 번째 방어선은 넘은 겁니다. 이제 당신의 통장을 당신만의 판단으로 지키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목적이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영상이 당신에게 단 1%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어쩌면 당신 가족과 이웃의 통장을 지키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노후의 지혜,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법, 앞으로도 제가 책임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